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안 같아요. 자,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을 드립니다. 자, 먼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립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설립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설립행위는 무슨 작성이라고 그랬죠? 정관 작성. 네. 자, 그래서 정관 작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함으로써 설립합니다. 등기함으로써. 여기까지는 뭐하고 똑같죠? 사단법인하고 똑같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재단법인은 사람들의 모임체가 아닙니다. 재산들의 모임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설립행위하고 결합해서 재산의 출현이 있어야 된다. 재산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재산의 출현이 없으면 재단법인이 설립될 수 없어. 왜 그러냐고 봐봐요. 재단법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출현된 재산의 소유권자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 근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법인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죠. 그렇다고 좀 해줘.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자, 예를 들어서 사립대학교는, 자, 사립대학교에 건물이 있고 부지가 있고 그런데 그걸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재단법인의 소유로 하기 위해서 지금 재단법인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야 재단법인이 존재 이유가 있어. 이해하셨어요? 자, 목적의 비영리성. 본질적으로 재단법인은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영리일 수밖에 없고 영리재단법인이란 이론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립행위는 정관의 작성과 무슨 출현이라는 말이 나오죠. 재산의 출현. 그래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현하고 제40조 1호부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을 해야 되는데 설립자는 그렇다는 거야. 설립자는. 재단법인 설립자는 그래. 자, 설립자는, 여기서 설립자는 그러죠. 자, 그런데 지금 조금 구조가 틀려요.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사람들의 모임체가 아니지. 내가 설립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스스로 모아서 뜻에 맞게 정관을 작성하는 거야. 그런데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는 거야. 설립자의 의사로. 그러니까 이 설립자의 정관 작성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자, 그래서 누가 없어? 상대방이 없어. 그래서 그냥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요. 자, 아까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뜻에 서로 합쳐서 정관을 작성하는데 재단법인은 합동행위라고 그랬어요? 단독행위라고 그랬어요? 혹시 2인 이상이 사립학교 설립 같은 2인 이상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도 단독행위들을 경합으로 봅니다. 무슨 행위들을 경합? 그리고 마지막에 기명날인을 합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 역시 요식행위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법적 성격은 여기 써놨죠. 여기 뭐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뜻을 서로 합쳐서 정관을 작성하지만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마음대로 작성하는 거예요. 자, 다만 설립자가 수인인 경우는 단독행위들을 경합으로 보는 겁니다.
자, 생전행위로도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살아서 나의 재산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나 죽으면 내 재산으로 대학을 설립하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유언행위로도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은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인면에 관한 규정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똑같은데 재단법인은 그 성격상 뭐가 없어요?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은 있지만 재단법인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법인의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는 비영리 재단법인은 의무적 기재사항에 불과합니다. 자,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입니다. 이것도 설명 한 번만 들으시면 금방 느껴. 저거 뭔 얘기냐면은 지금 이게 스스로 만들어진 법인이 사단법인이라면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법인이 재단법인이죠. 근데 그 타인이, 즉 재단법인 설립자가 이건 무슨 대학의 장학재단에 써라. 요 정도로만 내 재산의 100억 재산을 뭐뭇의 재단법인, 장학재단으로 써라. 이런 식으로 재단법인만 설립해놓고 더 이상 관여를 안 해보는 수가 있죠. 나이가 더 많이 먹어갖고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렇죠. 그럴 때는 목적이나 이런 것만 정하고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들. 근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라는 이런 건 안 정하고 죽을 수도 있겠고 또 정신이 갈 수도 있고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관련자가 정관을 다 보충해 줘야 될까요? 완벽하게 안 했으니까 이거 없었던 얘기가 그래 버려야 될까요? 그 얘기가 써졌어. 즉 재단법인 정관의 보충인데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그러니까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는 뭐 별로 안 중요한 거잖아. 가장 중요한 게 이걸 어느 목적에 쓸 것인가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또 이사의 임면 방법 등을 정하지 않고 사망할 때 이해관계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를 보충해 줘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에 있으나 부산에 있으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인천에 있으나 부천에 있으나 그렇다고 좀 해줘. 자, 명칭도 장학재단이라고 해도 되고 학교 지원재단이라고 해도 되잖아. 자, 정관의 보충이란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필요적 기재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목적이고, 자, 이건 어디 장학재단으로 써라 이런 목적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내 재산 1000억 중 100억을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자산의 범위를 정했죠. 자,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이사 임면 방법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사망한 경우 설립자의 설립 취지를 참작하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관을 보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의 추리한 행위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민법에 아주 깊이 있는 공부를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기속 시기는 옛날 제가 사법시험 2차 볼 때 2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법시험 2차 문제 정도 될 정도의 수준이 있는 문제예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있죠.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기속 시기를 논하라. 사법시험은 50점짜리 한 문제, 25점짜리 두 문제씩 나왔거든요. 25점짜리 문제로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유증이 뭐냐면은 나 죽으면 이런 거죠. 그냥 근데 그러기 전에 유언 유증을 설명하기 전에 그냥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셔요. 유언 유증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러면 어쩌냐고 물어봐줘. 그러면 자 정확히 말했어. 아주 멋있어.
자, 법이 정한 상속분들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럼 상속분은 1대1 대 1대1이잖아. 그런데 이 상속분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이 죽은 사람, 죽으려고 하는 사람. 그럴 때는 유증은 뭐냐면은 아파트는 큰아들 주고, 시골 토지는 작은아들 주고, 이런 게 유증이야.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게 유증이야.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유증을 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장례식 때 싸워. 장례식 끝나고 나서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자, 그런데 지금 무엇을 했어? 재단법인을 유언으로 설립해봤어. 자, 그러면 그 상속인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머리에 산불 날까요? 뭐 천불 나죠. 자, 하여튼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이때 이제 출연재산의 기속 시기가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근데 법인이 성립할 때는 언제죠? 설립 등기할 때요. 무슨 등기할 때? 설립 등기할 때.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이게 이제 복잡해요. 자,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법인에 기속된 것으로 됩니다. 아, 여기서 이제 복잡해집니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 그러면 유언자의 사망입니다. 사망. 자, 사망할 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법인에게 기속됩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할 일이 더 있어, 지금. 설립 등기를 나중에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설립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데 재산의 소유권자가 된다는 이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특히 부동산 물건으로 나 죽으면 이 토지로 재단법인을 설립해라. 이럴 때 이제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에 의해 물권 변동은 등기하에 효력이 있는데. 그래서 아주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생전 행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이건 상관없어. 증여에 관한 규정이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성립하는데, 자, 출연재산의 기속식입니다. 출연재산이 무엇인 경우, 부동산과 같은 물건인 경우는 아주 복잡해집니다. 천천히 한다 그랬죠? 아니, 그냥 그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그냥 넘어가 보면 찝찝해. 갑은 생전에 그 소유의 토지를 재단법인, 토지를 재단법인 을의 설립을 위해서 출연하였으나 을법인은 설립 허가를 얻어 설립 등기는 매달 며칠 날 했어. 이때부터 법인격을 갖거든. 자,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해서 을법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 안 됐어. 격려 안 됐어. 토지로 법인을 설립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설립 등기를 했는데 격려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출연자 갑이 뭐 됐어요? 사망. 그런데 이 사망할 때, 자, 재산 처분이 있어. 그러니까 유언의 효력은 사망할 때부터 발생해. 자, 사망에 의하여 그 상속인이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버렸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이 생전에 소유 토지를 재단법인 을을 위해서 출연했으나 을법인은 설립허가를 하다 설립 등기를 7월 1일 날 했는데, 자, 아직 법인 앞으로 무슨 등기가 안 됐어요,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법인은 그 토지는 지금 누구 소유로 돼 있어? 갑 소유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갑이 사망해 버렸어. 8월 1일 날. 그러면 사망한 찰나의 소유권은 어디로 변동돼 있는 거죠? 상속인한테로 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지금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상속인이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를 해버렸어. 몇 월 며칠 날? 9월 1일 날.
자, 그런데 후에 상속인 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듣기까지 10월 1일 날 해줬어.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례에서 갑 소유의 토지는 누구 있는가 하고 나오는데, 자, 문제는 갑은 생전행위로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지금 을한테 을이라는 재단법인 설립에서 했잖아. 그죠? 그리고 무슨 등기까지 설립 등기를 7월 1일 날 했죠. 근데 토지로 재단법인을 설립했는데 토지 소유권이 정작 이전은 안 됐죠, 지금. 그쵸? 딱 봐도 좀 어지러운 것 같아요? 안 어지러운 것 같아요? 어지러운 것 같죠? 그럴 때, 자, 두 가지를 먼저 질문하고 봅시다. 이때 상속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또 상속재산으로 처분된 이, 누가 있죠? 병을 존중한다면 존중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재단법인 설립자인 갑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법도 있겠죠. 갑의 의사를 존중하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권리관계는 다 효력이 없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상속인과 그 상속인과 거래하는 제3자의 거래를 존중한다면 애로 법인 설립을 부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끄떡끄떡 해줘요. 대가리 터지겠다. 그렇죠? 설립 등기 시설입니다. 자, 출연 재산이 부동산 등의 물건인 경우 제48조를 자, 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이 된다고 봅니다. 자, 이거 자, 법조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제가 암기하고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186조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어. 근데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지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어. 알겠죠? 그러면 48조의 이 조문은 187조에서 말하는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이 된다는 거야. 등기하지 않아도 무슨 등기 시에 7월 1일 날 법인의 설립 등기 시에 부동산 물건이 변동돼 버린 거로 본다. 누구 앞으로? 을 재단법인 앞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전 등기나 인도의 형식을 요하지 않고 당연히 법인은 무슨 등기 시에? 설립 등기 시에, 그러면 7월 1일 날 설립 등기 시에 또는 유언의 효력 발생 시에 법인에게 기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근데 유언의 효력은 며칠 날 발생해요? 사망은 8월 1일 날 발생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가 됐고, 그 다음에 유언자가 사망을 했죠. 그러면 8월 1일 날 등기하지 않아도 부동산은 어디로 가 있다는 뜻이에요. 재단법인 을로 소유권이 변동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사례의 경우 이 학설에 따르면 을 법인의 설립 등기 7월 1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어도 법인의 재산이 되므로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더라도, 자,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상속인을 통해서 지금 병으로 됐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다수설이요. 자, 소수설은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러면 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발생하므로 법인이 출연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의 부동산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립 등기는 법인 설립 등기이고 그 법인의 인격체에 대해서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자,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의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학설은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례가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전 등기를 먼저 마쳤어? 병이 먼저 마쳤죠. 상속 등기가 돼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버렸잖아. 정작 누구한테는 이전 등기가 안 됐죠. 을 법인한테는 이전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사례의 경우 이 학설에 따르면 병의 이전 등기가 먼저 마쳤으므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 것이 된다? 영 것이 돼. 자, 판례는 상대적 기술선인데, 자, 이제 의심스러울 때는 뭘 알아야 된다 그랬죠? 판례를 알아야 되는데, 잘 봐. 결론은 판례는 소수설에 따르고 있어요. 무슨 설에 따르고 있어? 소수설에 가까워. 읽어보시면서 느껴야 돼.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자, 누구와 누구 사이에는 법인 앞으로 이전 넣기를 요하지 않고, 자, 법인은 재산이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자, 뭐이죠? 자, 이 48조는 민법 187조가 적용돼서, 자, 187조, 그러니까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등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자, 갑 재산은 지금 법인을로 넘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자, 그래서 재산이 된다고 하는 반면, 제가 소수설과 같다 그랬죠. 여기서는 다수라고 똑같은데요. 예. 자, 이 얘기 좀 더 들어요. 출연자와 제3자와 사이는 법인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해야 한다는 거. 이전 등기를 해야 법인의 출연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본다. 자, 질문 들어갑시다. 결론은요. 이쪽에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먼저 자신 앞으로 등기해서 이전을 해버리면 그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평화로울 때는 법적 분쟁이 없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상속인이 등기해서 제3자 병이 나타났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안 팔아먹고 자, 법인 설립에 협조를 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 분쟁이 있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소설과 같아요. 결론은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얼른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읽어봐요. 판례에 의하면 법인이 출연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법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이전 등기를 먼저 갖추는 병이 출연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소수설과 같죠. 그래서 먼저 등기한 사람이 임자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자, 너무 이제 숨 막히게 했으니까 재밌게 한 번만 더 합시다. 아니, 이 늙은 영감탱이가, 먼태기가 1000억 재산이 있어. 그 자식은 상속을 받아서 이제 나도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려고 생각했더니 1000억짜리 부동산을 재단 법인을 설립한대요, 글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유언으로 재단 법인을 설립해놓고 죽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재단 법인이 설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관 작성이 되고, 자, 설립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 인격체가 됐으니까 이전 등기까지 받아야 되잖아. 그때 나는 재빨리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찰나적으로 소유권이 내가 되죠. 그래서 이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협조할 자가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협조를 않고 제3자한테 팔아서 이전 등기를 하면 이자가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죠. 제 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없었던 것이 되어버려요, 사실은. 재산 없는 재단법인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확실히 이쪽의 법률 관계가 복잡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죠.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이해하세요. 자, 출연재산이 채권인 경우는, 자,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에 처하면 됩니다. 그래서 48조에서 정한 시기에 법인에게 기속되는데,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에 의하면 됩니다. 자,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은 이거예요. 채권이 양도됐음을 채무자한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면 채권 양도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은 교부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쓰자는 지시채권은, 자, 여러분 지시채권은 대표적으로 환음이라든지 약속음 같은 것이요. 자, 그럴 때는 뭐죠? 등거리에다가 이름을 써 배서하고 교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기명 채권은 뭔만 하면 되죠? 이름을 안 쓰니까 교부만 하면 돼. 자, 이렇게 해서 배서나 교부가 없더라도 48조에 정하는 시기에
자, 그 다음에 소수는 별도의 요건, 교보 배석까지 갖춰야 되는데 이건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결론 내릴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무관청의 허가, 비영리 법인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설립 등기, 뭐하여야 효력이 있다 그랬죠?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자, 성립 요건입니다. 자, 법인의 주소. 자, 자연인의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것이 주소고, 주소는 두 군데 이상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법인은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주소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거소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무조건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정관 작성의 필요적 기재사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이 주소가 됩니다. 자, 법인의 권리 능력입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즉 소유권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권리 능력이라고 그랬죠. 5살짜리도 아파트 소유권자가 될 수 있으니까 권리 능력자예요. 자, 그 다음에 사단법인, 재단법인도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름으로 재산의 소유권자가 될 수 있어요. 권리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읽어봐요. 법인도 권리 의무의 주체이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을 갖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인이 지금 불법 행위 능력이 있냐가 문제예요. 그런데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능력을 법인에게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자, 그리고 법인에게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을 인정한다면 과연 그 법인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비영리법인 이외의 법인, 즉 영리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모든 자연인과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당사자가 임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어. 아, 이거 15살짜리, 아, 너 똑똑하니까 성인으로 하자.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다고 좀 해줘요.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야. 강행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권리 능력의 제한. 법인의 권리 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자, 법률의 뭐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법률의 규정을 쫓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정관으로 정하는 목적 범위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 주식회사 같은 거 설립할 때 정관의 범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조금 막연하게 해놓은 게 좋아요. 자, 성질에 의한 제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권리능력자 하면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자연인을 기준으로 권리능력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법인은 손과 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법인이 혼인한다, 뭐 약혼한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법인은 성이나 친족 관계와 같은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 의무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무슨 친권을 행사한다든지 생명권, 정조권, 육체상 자유권 등은 법인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현재 법제에서 상속은 자연인만 받습니다. 그래서 상속권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므로 법인한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법인도 재산권이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소유권이 있죠. 자연인. 그 다음에 법인도 성명권 같은 것이 있어. 그래서 이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저희 학교 이름 꽤 잘 지어졌다고 그래요. 다산. 좋잖아. 다산 정약용 선생의 호를 따서 만들었어. 잘 만들어져. 혹시 애기만이 만든다. 그런 뜻 아니에요? 자, 명예권. 자, 그 다음에, 자, 특정 유증이나 포괄적 유증 같은 것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상속만 못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법률에 의한 제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단체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법인의 권리 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은 개별적인 규정이 있을 뿐
자, 예컨대 해산한 법인은 청산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가 있고 새로운 능동적인 어떤 권리 능력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금방 공부해요. 자, 법인은 권리 능력은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여기서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고 실질적 의미의 법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령이나 규칙과 같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 법인의 권리 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자, 목적에 의한 제한. 아까 법인은 정관이라는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자,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 학술, 자성, 기회, 기타 영리한이 목적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딱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관으로 제가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물론 목적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지는 않아요. 자, 이제 법인은 권리 능력을 이 정도로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은 행위 능력. 자, 잠시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행위 능력이라고 그랬죠. 자연인은 권리 능력하고 행위 능력이 정확히 구별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살 때는 권리 능력은 있지만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없잖아. 그죠? 한 18살짜리 정도 되면 권리 능력은 있지만은 의사 능력도 있지만 무슨 능력이 없을 수가 있죠? 행위 능력이 없는 거죠. 미성년자니까. 근데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행위 능력도 다 있어. 그래서 법인에게는 행위 능력도 인정되는데 간념적인 법인에게 행위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자연인의 행위에 의해서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뭔가 계약서를 쓰려면 누구를 통해서 해야죠. 자, 법인이라는 어떤 관념적 단체가 손을 쓱 내갖고 계약서를 써버린다. 아니면 이사가, 보통 대표이사죠. 이사가 법인을 대표해서 쓴다. 그러면 그 계약서는 누가 계약 당사자라고 될까? 대표이사가 될까요? 법인이 당사자가 될까요? 법인이 매도인, 매수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법인의 기간 중, 여기서 기간 하면 대표이사예요. 자, 이사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법인의 기간 중 누구의 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법인의 행위로 이해할 것인가 문제가 법인의 행위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 기관들이 쭉 나와. 대표 기관.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서 법인을 위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연인을 무슨 기관이라 그래? 대표 기관인데, 자, 대표이사라는 말은 대표자를 뽑고 이사. 자, 이사의 직무대행자. 그 다음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이해가 서로 상반될 때는 특별대리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청산인, 이들이 무슨 기관이야? 대표기관이야. 주의해야 될 점은 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행위능력의 범위. 자, 자연인처럼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서로 막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은 그 권리능력의 범위 그대로가 행위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권리 능력 범위 내에서 행위 능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행위 능력의 범위는 권리 능력의 범위와 똑같습니다. 자, 대표 행위에서 대리 행위와 마찬가지로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현명주의라고 그래요. 무슨 주의라고 그래? 자, 앞에 현자가 뭐냐면은 여러분 지방 쓸 때 현고학생 부군 신이라고 쓰죠. 그 앞에 쓰는 그 현자예요. 나타낼 현자예요. 그래서 법인의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실제로 계약서 쓸 때 한번 봐봐. 법인 소유의 토지를 팔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매수인이에요. 자, 그러면 매도인은 누구라고 써야 될까요? 매도인은 우리 회사가 자, 다산 주식회사라고 합시다. 다산 법인이라고 해봐. 그럼 어때요? 자, 바로 매도인 자리에 자, 다산 주식회사 그리고 대표이사 김용필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사자가 매도인은 다산 주식회사가 당사자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쓸 때 다산 주식회사를 내가 대표해서 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산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요. 현명주의. 대리할 때도 똑같습니다. 자, 김용필의 대리인 최진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권의 남용이죠. 양이 많습니다. 대표권의 남용이 있고, 그런데
자, 아주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신 분도 있고, 49분이니까 1분 더해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은 대표권의 남용부터 할 겁니다. 자, 제가 문제는 법률행위까지 드렸죠? 법률행위 앞에까지 문제 드렸죠? 법인은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다음에가 법률행위 부분이거든. 일단 문제는 거기에 맞춰가서 차근차근 풀어보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아직 지금